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망해버린 미국의 신형 군함 건조 계획 마지막입니다. 줌 왈트급 구축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망해버린 미국의 신형 군함 건조 계획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엘시스 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작은 배부터 순서대로 올라왔어요. 주말특급 구축함은 사업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망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주말특급은 어떤 배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제대로 운영되고 그러면 바다의 F-22 랩터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성능이 좋습니다. 일단 디자인도 약간 미래 배 같죠? 실제로 그래서 주말특급 구축함이 나올 때 많은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값싸고 효과적인 대지 타격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적의 연안을 타격을 할 때 공습으로도 미사일로도 때리기 애매한 타격이 있어요. 계륵 같은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함포로 타격하기에는 위험구역 내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대지 타격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파이1 레이더와는 비교가 안 되는 A24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스파이3 레이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듀얼 프리퀀시 바우 소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N/SQR-20 예인 소나를 가지고 있으며 최신의 대잠 전투 체계를 갖춰서 잠수함을 탐지하는 게 다른 구축함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그래서 주말특급은 대지, 대공, 대잠 능력을 모두 갖춘 기존 전투함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이 들어가는 VLS 있잖아요. 마크 51 VLS를 장비해서 기존 미사일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 모든 장비들을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전투체계도 기존의 이지스 전투체계보다 우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체는 스텔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아낌없이 했고요. 통합 추진 체계를 사용해 미래의 전력 수요까지 고려했습니다. 꿈의 구축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성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함포입니다. 어드밴스드 건 시스템입니다. 줄여서 AGS라고 할게요. 이 AGS는 155mm를 사용하고요. 기존 대한미사일이나 공습으로 타격하기에는 가치가 낮지만 함포로 타격하기에는 사거리가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함포예요. 일단 첫 번째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탄약 공급 및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 함포에 승무원이 필요가 없어요. 해군 관련된 자료나 이런 거 보면은 탄을 막 옮기고 막 장전하는 막 그런 모습 한두 번씩 보잖아요. 그런 것조차 다 자동화가 돼 있어서 아예 이 함포를 운영하는데 승무원이 필요가 없답니다. 거기에 더해서 185km 이상 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함대함 미사일보다도 사거리가 긴 함포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기존 5인치 함포보다도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포탄에도 GPS를 달아가지고 오차를 수정하면서 비행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래서 정확도가 높아요. 이거를 두 개를 장비했습니다. 커버를 열어가지고 발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말특급은 스텔스 설계가 기본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피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포 디자인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APY-3 레이더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게 주말특급 함교입니다. 자, 그럼 스파이1 레이더랑 뭐가 다르냐? 가장 큰 차이점은 A24 레이더를 갖고 있습니다. 그 스파이1 레이더는 패사 레이더죠. 근데 스파이3 레이더는 A24 레이더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스파이1 레이더는 S밴드 레이더를 사용해요. 반면에 스파이3 레이더는 X밴드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무슨 차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고주파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해능이 높아집니다. 분해능이라는 건 뭐냐? 어떤 표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표적을 잡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표적에 대한 정보가 정확도가 높게 잡힌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높으면 군사적으로는 무조건 좋습니다. 스파이3 레이더는 스파이1 레이더에 비해서 훨씬 더 정밀하고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서 목표물을 정밀하게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대잠 쪽 관련해서는 애초부터 주말특급은 연안에 매복해 있는 디젤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해서 대잠 장비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듀얼 프리퀀시 바우 소나 시스템입니다. 이게 두 개가 달린 이유는 뭐냐면 주파수가 낮으면 넓은 범위까지 퍼져나가는데 부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줘요. 반면에 고주파는 좁은 범위를 탐색을 하는데 엄청 디테일하게 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같이 달면은 넓은 범위를 탐색하되 디테일하게 탐색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거기에 AN/SQR20 다기능 예인 소나는요, 수동 탐지 모드 및 능동 탐지 모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동 탐지 모드는 그냥 이제 듣는 거고요. 능동 탐지는 소리를 빵 내가지고 반사되는 신호로 표적을 탐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당연히 이 헬리덱에 대자멜기 당연히 탑재가 됩니다. MH60R을 보통 쓸 텐데 이 MH60R과도 호환이 되는 AN/SQQ90 통합 수중전 시스템을 장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AN/SQS60 소나하고 이 61 소나하고 그리고 SQR20 소나하고 그리고 MH60R에서 드랍하는 디핑 소나 그리고 소노V 이런 탐지 장비들을 모두 이 AN/SQQ90 통합 수중전 시스템이 다 취합해가지고 정보를 분석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디스플레이에 시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마치 게임처럼 잠수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AN/SQQ90 통합 수중전 시스템은 주말 특급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에도 지금 장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충분히 검증된 시스템이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래요. 이 다기능 소나, 중주파 소나고 고주파 소나가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잠수함을 잡는지 요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MH60R도 이게 디핑 소나를 표현한 거예요. 이 디핑 소나가 이 잠수함 위치를 체크를 해주고 요런 식으로 대잠 장비들에서 오는 정보들을 AN/SQQ90이 다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특정한다. 자, 그리고 VLS 쪽을 얘기를 할게요. 마크 57 VLS를 사용합니다. 기존에 이제 마크 41과는 좀 형태가 다른데 마크 41은 원래 이런 식으로 중앙에 이렇게 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마크 57 같은 경우에는 함 측면에 달려 있어요. 제가 알기로 기존보다 30%인가? 셀의 크기가 커졌고요. 커진 셀에 맞게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이 향상돼가지고 오발 사고나 미사일 관리 관련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VLS가 사이드에 배치돼 있어요. 사이드에 배치돼 있으면 장점이 이 VLS가 타격을 받았어.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미사일을 못 써요. 하지만 측면에 배치를 하면은 한쪽이 파괴가 되더라도 남은 한쪽은 살아있는 거 아니야.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미국의 계산입니다. 자, 그럼 추진체계는 어떠냐? 통합 전기 추진체계를 사용했습니다. 기존에는 엔진을 프로펠러랑 연결해가지고 동력을 얻는 방식을 썼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프로펠러는 전기 모터로만 돌리자. 그리고 그 전기 모터에 필요한 전기를 발전기에서 얻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통합 추진 체계고요. 주말 특급은 MT30 가스터빈 엔진 2기고요. 그리고 RR4500 터빈 발전기 2개가 전기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 MT30은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대구급 호위함 있잖아요. 그 대구급 호위함에 장비되어 있는 엔진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RR4500 터빈 발전기 2개가 추가되어 있다. 그래서 가스터빈만 4개다 이겁니다. 덕분에 10만 마력의 출력과 저소음을 지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스터빈이요, 디젤 엔진보다 소음이 적고요, 전기 모터는 구동하는 소음이 많이 작습니다. 저소음이니까 대잠전 효율이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량은요 80MW입니다. 대충 한 알레이버크급의 6배에 달하는 발전량을 가지고 있대요. 이 발전량 전부를 전기 모터 돌리는데 쓰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 80MW 중에서 25% 정도는 전기 모터를 구동하는 데 쓰고요. 그럼 나머지 4분의 3, 그럼 나머지 60MW는 뭐 하냐? 함 내 전자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씁니다. 60MW면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 발전량은요 스파이 1보다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스파이 3의 전력을 충당해 주고도요, 미래의 레이저 병기나 레일건의 전력도 감당할 수 있을 수준입니다. 이런 추진 체계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원리가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되게 멍청해 보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그 다음 주말 특급은 텀블홈의 인버티드 바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텀블홈은 이런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맥주병 담는 것 같이 이게 뚱뚱한 느낌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텀블홈이라 그래요. 인버티드 바우 구조는 뭐냐? 해수면 기준으로 해서 점점 좁아지는 삼각형 구조를 말해요. 보통 선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역삼각형이잖아요. 주말 특급은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가판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삼각형은 아니지만 굳이 따지면은 약간 그 오각형 느낌? 자,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 당연하겠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함교도 각지게 만들어가지고 레이더 반사 면적을 정말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파도 저항이 감소됐고 그리고 안정성 등도 확보되었습니다. 이 군함 전체를 관리하는 전투 체계는 어떻게 돼 있냐? 주말 특급은요 ZCS를 사용합니다. 주말 특 컨벳 시스템입니다.
주말 특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투체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복잡한 특징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어요. 통합 전산 환경, 그리고 분산된 지휘 통제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은 여러분 다 아시죠? 최대한 인원을 줄였다. 이게 목적입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약 300명이 필요한데 얘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 훨씬 크면서 그거를 180명 정도만 있으면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수량이 커졌는데 인원은 줄어들었죠. 인원이 준 만큼 당연히 거주성이 높아지는 건 덤입니다. 자, 그럼 분산된 지휘 통제 시스템이 뭐냐? 저도 이건 한참 찾아봤는데 좀 더 어려운 말 하면은 리눅스 기반의 메인 컴퓨터 시스템이 함정 내에 분산 설치된 일렉트릭 모듈 인클로저를 통해 작동하고, 일렉트로닉 모듈 인클로저 줄여서 EME는 표준화된 온보드 컴퓨터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함내 각 부분에 16개의 쉘터로 설치되어 있어서 각 EME는 위치 용도에 따라 임무를 자동으로 분배하고 수용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전산 환경, 이건 뭐냐? 어쨌든 간에 이 배에 탐지 자산이나 외부에서 받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부에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원래는 각각 다른 파트별로 그냥 개별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심이 되는 컴퓨터에 모두 이제 업로드 되고 다운로드 돼가지고 통합적으로 처리를 한다, 이거예요. 이 주말 특급 구축함은요, 진짜 바다의 F-22 랩터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이게 왜 망한 사업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구축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왜 망했냐?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존나 비쌉니다. 정확히 말하면 존나 비싸졌습니다. 단순하게 비싼 이유가 합리적이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합리적으로 비싸진 게 아니야, 애초에. 일단은 이 주말 특급은 SC-21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SC 프로그램의 기존 건조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추가하고 저거 추가하고 개판이 난 거예요. 심지어 그 추가한 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첨단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기술들이 줄줄이 개발 취소가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주말 특급 구축함을 건조함과 함께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도 함께 개발하겠다는 개념인데 그 함께 들어가는 그 기술들이 줄줄이 개발 취소가 돼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깡통 구축함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SC-21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 원래 전함 대체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뭐 미사일하고 공습이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로는 대체할 수 없는 한 포만의 장점이 있단 말이야. 그 한 포가 너무 그리워. 전함의 역할을 좀 대체를 하면서 21세기에 맞는 다목적 전투함을 건조한다는 컨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건조하면 돼요. 2000년대 초반에 진수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총 32척을 건조할 계획이었고요. 각 함선의 코스트는 13억 4천 달러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이 460억 달러입니다. 합리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2001년이 되니까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함선 규모를 16척으로 줄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배라는 건 규모의 경제가 엄청나게 크게 작동하거든요. 32척을 건조할 계획이니까 함선당 가격이 13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함선의 규모를 줄인다? 그러면 당연히 한 척 한 척당 단가는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에 30억 달러가 됩니다. 원래 32척 건조하는데 척당 얼마였다고? 13억 4천만 달러였다고. 이걸 16척으로 줄이고 2005년이 되니까 얼마까지 올라갔다고? 30억 달러가 됐다고. 벌써 2배 이상 인상됐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자, 30억 달러가 됐어. 너무 비싸. 이거를 해군이 단 3척만 건조하겠다고 합니다. 16척이었는데 여기서 3척만 건조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더 뛸 거 아니야. 그래서 건조 비용이 얼마까지 올라갔냐? 42억까지 올랐습니다. 13억 4천에서 30억이 됐다가 42억이 됐다. 이게 주말 특급이 그래가지고 니미츠급 항공모함이랑 비슷하대, 가격이. 사업관리가 이러니까 망하는 거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보지 않아요. 너 그럼 이걸 어디서 많이 봤냐? PKG에서요. 똑같아요.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어디서 했는데? PKG 사업에서 해봤어요. PKG 단가가 오른 거랑 주말 특급이 가격이 오른 거랑 정확히 동일합니다. 다만 PKG는 앞서 말했듯이 가격이 쌉니다. 애초에 단가가 싼 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개발 비용 100억 달러 온전히 개발이 돼가지고 다른 배에 적용을 하면은 그나마 이 100억 달러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개발이 취소돼 버립니다. AGS 개발 취소돼요. 자, AGS는 당초 장거리 정밀 타격을 목표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특수 탄약이 필요해요. 이게 생산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탄 한 발이
약 10억 원 정도 한다는데 우리 혜성이 한 발당 20억입니다. LAP 프로젝트는 엑스칼리버 프로젝트에 들어갔대요. 어쨌든 그나마 좀 회수할 수 있네요. 제가 알기로 이 개발 비용 100억에는요 레일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일건 취소됐죠. 돈을 진짜 얼마나 낭비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주말 특급 있잖아요. 요 한 포 두 개 뗀대요. 그럼 뭘 배치를 하냐, 이렇게 배치한답니다.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인데 얘가 이름이 아마 다크 이글일 거예요. 원래는 한 포가 있는 위치인데 이 한 포가 있는 위치에 얘를 단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달고 이제 한 포 두 개 철거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달고 여기도 단대요. 이 주말 특급 이거 사실상 합동 화력함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미 해군이 주말 특급을 개량하는 거 사실상 지금 합동 화력함 만들겠다라는 소리랑 비슷합니다. 그럼 이것만 문제냐?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얘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레이더에도 문제가 있어요. 레이더에도. 그 레이더는 어떤 문제가 있냐? 스파이3 레이더 좋다며. 스파이3 레이더가 스파이1 레이더보다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X밴드 레이더라는 게 문제예요. 자, X밴드 레이더가 파장이 짧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같은 에너지를 썼을 때 고주파는 분해능이 뛰어나긴 하지만 얘가 먼 거리를 못 날아가요. 다만 이제 파장이 긴 거, 분해능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요. 같은 에너지를 썼을 때. 같은 거리의 표적을 탐지한다고 할 때 X밴드 레이더가 S밴드 레이더에 비해서 4에서 6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충 이 정도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 X밴드 레이더 하나만으로 다 커버를 하겠다. 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야?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얘한테 줘가지고 탐지거리를 커버하겠다. 이 개념입니다. 전기만 많이 처먹으면 다행인데 발열도 배로 듭니다. 괜히 이렇게 요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추적 레이더하고 요격 레이더 요거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요격을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스파이3 레이더로 다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X밴드 레이더가 탐지거리가 300km인가?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파이1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한 1000km 정도 탐지를 할 수 있는데 S밴드 레이더와 X밴드 레이더를 함께 사용하는 통합 마스터 체계를 개발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스파이3 레이더도 사실상 망해버렸다. 분해능이 좋으면 뭐해. S밴드 레이더 괜히 쓰는 게 아닙니다. 단점만 얘기 들으면 결국 깡통 구축함이잖아요. 실제로 깡통 구축함이 맞습니다. 그래서 스파이6 레이더로 넘어간 거예요. 그 스파이6 레이더도 S밴드 레이더와 X밴드 레이더를 통합해가지고 함께 쓰겠다. 원래 계획이 이건데 실패했죠. 그래가지고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특유의 그 요격 레이더가 남아있어요. 그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주말특급 구축함 사업이 실패한 궁극적인 이유는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건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게 가장 큽니다. 이게 가장 커요. 이게 원흉이에요.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것도 이제 바빠 죽겠는데 완성도 안 된 신기술을 억지로 넣는 바람에 제대로 된 역할도 기대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 해군 군함 건조 계획은 다 망했어요. LCS 망했지, 컨스텔레이션급 망했지, 지금 주말특급 망했지. 안 망한 거 딱 하나 있어요. DDGX. 이 DDGX에 모든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 DDGX도 과연 제대로 되고 있냐라고 하면 글쎄올시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요, 마크 57의 장점이 한쪽이 피격돼도 한쪽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과연 장점인가 싶은 게 VLS가 중앙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양쪽에 이제 격벽 구조를 가져가지고 여기가 최대한 안전하게 설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피탄이 되면은 위험하긴 한데 한 곳에 모아둔 뒤에 방호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방호 설계 내의 충격에 대해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인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측면에 배치돼 있잖아요. 중앙에 배치돼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피격됐을 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유폭될 가능성도 크고, 한쪽이 피탄되어도 남은 한쪽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인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쪽에 모아놓고 방어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요거는 솔직히 장점이 맞거든요. 이 추진체계를 넣는 것 자체는 좋은 선택이 맞긴 한데 아까 말했듯이 레일건 계획 취소됐고요. 스파이3 레이더도 굳이 통합 전기 추진 체계를 쓰지 않는다 해도 전력량은 충분해요. 그러면 이 통합 추진 체계가 가지는 장점은 희석되고 단점은 두드러진 상황이 됐잖아. 이 전기가 충분히 다 쓰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체계인데 예상보다 전기를 안 쓰잖아. 그러면 남은 단점이 뭐냐? MT30 가스터빈 엔진 2개 쓰고 RR4500 터빈 발전기 2개 쓰잖아요. 이거 2개 다 연료 먹는 하마입니다. 뭐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끝.